안녕하십니까. 신경과 문창종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 리뷰를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하고 이제 신경과학은 뇌과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상위 분야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다른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경과학은 이제 질병, 질환을, 디지즈를 다루는 거고, 뇌과학은 말 그대로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심리학자들, 요새는 이제 물리학자들, 카이스트 물리학자들이 많이 하고,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그걸로 관련된 뇌과학 관련된 책만 지금 대여섯 권씩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아주 심리학 관련된 저널로 해서는 이제 세계 1% 안에 든다고 이렇게 광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니까 돼 있고, 이분이 이제 출세작은 감정,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테드 강연도 했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테드 강연을 요약을 하면, 우리가 실은 감정은 빌트인 타고난 게 아니다. 감정은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너희 머릿속에 감정이 원래 있다. 그 감정이 발현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너에게 일어나는 사건 같이, 뭐 누구랑 관계에서 싸워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네가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의 기본은 당신의 경험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실제 감정을, 우리 내재에 있는 감정을 발현을 하는 거지, 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랑 관계돼서 이제 어떤 감정이 발현되는 것은 어떤 생성되는 게 아니다. 실은 갖고 있는 게 나타나는 거다라는 게 이 저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핵심을 들면서 이제 체첸 출신의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를 저질렀고 이제 많은 사람, 수십 명의 사람을 죽였죠. 이제 재판정이 섰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심원들은 다 백인이겠죠. 자,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배심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기징역 사형인데 배심원들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표정으로 이렇게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반성하는 표정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은 각 문화에 따라서 사람의 표정이 다릅니다. 각 문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항상 웃는 표정이죠. 근데 속마음은 항상 그렇지 않죠. 속마음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만 내가 경험한 내 경험의 총체에 근거해서 이 사람의 표정을 판단한다 이겁니다. 실은 이 사람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표정을 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은 만들어내는 거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우리 뇌에는 감정 관련된 회로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실은 축적해서 경험해서 나온 것일 뿐이지,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이 지배되는 게 아니라 뇌에서 감정을 만드는 거고, 감정의 기본은 예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이 이런 상대방의 감정을 예측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측이라는 건 어떻죠?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99%의 개미가 돈을 잃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예측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고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게 이제 책 제목이 7과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이제 간단한 이제 짧은 진화학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진화에 어떤 큰 나무 고리가 있고 하면, 이 화류어, 요 조그만 그 생선에 비하면, 생선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이런 거에 비하면 인간은 굉장히 고등한 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 뇌를 보면 당연히 이런 어류, 포유류도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뇌는 굉장히 고등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뇌가 생각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뇌는 그냥 생존 기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메오스테시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성하고 알로스타시스,
신항상성이라고 하죠. 적응, 요거는 유지를 하는 거고 적응을 하는 건데 이걸 위한 그냥 기능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이 보면 우리 뇌가 이렇게 그 뒤에 나오니까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바깥으로 나타나는 활동들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실은 우리 뇌가 이 모든 것을 다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조절해주는 기관일 뿐이지 이게 무슨 생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 태어난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우연찮게 창발적으로 나타난 그냥 하나의 기능일 뿐입니다. 뇌과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뇌를 배울 때 우리가 이제 뇌가 이 도마뱀의 뇌가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심피젤 이성적인 뇌가 있다. 삼일체의 뇌가 있다고 이렇게 들으신 분이 있을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허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동물들의 뇌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다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동물들은 브레인 스템만 특별하게 발달하는 거고 또 어떤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피지일이 발달하는 걸 뿐이지 실제로 어떤 삼일체 뇌가 있어서 어떤 우리가 서서 이렇게 진화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뇌라 할지라도 똑같은 유전자에서 당연히 발현만 좀 다르게 되는 걸 뿐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거는 실제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되는 이유는 뉴런이 있고 뉴런이 서로 간에 이렇게 축삭돌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런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들이 있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경을 생각하면 전달 속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자체에서는 당연히 빛의 속도로 신경이 정보가 전달되지만 시냅스에서는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야 되죠. 그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사실은 분비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빠를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빠르게 전달될 수가 없는데 이런 허브가 있습니다. 작은 클러스터들이 있고 허브들끼리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망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정보가 뇌에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네트워크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할 때 눈에 어떤 물체가 인식이 되면 이게 사실은 정보 처리 과정을 다 거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눈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데 최소한 몇 초 이상 걸리는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딱 네트워크가 돌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러면 최근에 들어온 개념 중에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가 손상을 받아도 일정 부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뇌 가소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가소성의 기본은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걸로 해서 뇌가 손상이 되면 이 네트워크에 영향을 두지 않는 부위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뇌경색이 와도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에 손상을 주게 되면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비가 오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거죠. 증상이 보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후두부 쪽에 좌측 후두부 쪽에 뇌경색이 왔는데 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실은 5년이 지나도 뇌 손상에는 크게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환자 증상이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느냐? 요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부위가 이제 손상이 됐으면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제 손상된 상태로 그대로 남겠지만 운동을 하고 약을 쓰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요 바깥쪽으로 해서 새로운 길이 뚫립니다. 그 전에 있었던 클러스터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물론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100%의 기능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많이 좋아져도 80%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새로 형성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우리가 뇌가 가소성 새롭게 길을 만들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하고 있던 기능들을 도와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룬 거기에 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가소성 개념을 설명해주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사실은 우리 뇌에 있는 뉴런들은 태어날 때 이미 충분한 수를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뉴런이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뉴런의 개수는 딱 정해져서 딱 갖고 태어나는데 다만 이제 가지를 많이 냅니다. 2년,
번째까지는 이런 가지들을 많이 내서 뇌를 이제 그런 시냅스들로 가득 채우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득 채운 뇌에서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기능들만 남겨놓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 2살 때까지는 뭐 특별한 거 안 해줘도 됩니다. 잘 먹이기만 하면 됩니다. 2살 때까지 영어를 배운달지 뭘 한달지 놀이를 한달지 이런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영양만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이후에 요 가지치기를 할 때 그러면 안 쓰는 기능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뇌가 어느 정도 그 가지치기를 할 때 핵심되는 기능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 이제 뇌가 이제 반응을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감정이 생기고 뇌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뇌끼리의 어떤 그런 커넥션입니다. 우리 뇌들이 서로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육체적인 자극 또는 사회적인 자극에 의해서 뇌는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문화적인 게 있죠. 이제 우리 도킨스옹이 만든 밈이라는 요새는 이제 밈이 그냥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짤로만 만들어져 있지만 실은 밈이라는 것은 문화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만든 개념이고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 그 한 지역 내에서 갖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이 우리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뇌에 영향을 줘서 뇌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한다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예측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예측이라는 것을 가지고 감정을 다루고 뇌를 다룹니다. 뭐 이 그림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딱 이 그림만 딱 주어지게 되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게르니카라는 걸 다 아시니까 이제 이걸 보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 그림만 딱 주어지게 되면 이 그림만 가지고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딱 보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게 뭐 피카소의 작품이고 게르니카고 이게 뭐 스페인 내전을 다룬 거고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이런 실제적으로 세상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물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뇌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구성해서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팩트라는 건 없습니다. 팩트라는 건 없고 우리가 팩트라는 것은 아무 사전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요 그림만이 그냥 팩트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경험, 지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팩트를 뇌가 가공을 합니다.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뭔지 모르면 이거를 좋은 그림, 예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든 게 이겁니다. 자, 이 그림이 딱 주어졌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아무 사전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이거 좀 결론은 좀 황당합니다. 황당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우리 폭포를 내리고 있는 잠수함의 전망경입니다. 네, 요거는 좀 황당한데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검입니다. 네, 요거는 좀 그다음 납득이 가는데 요거 스키 점프 됩니다. 스키 점프 되고 사람 머리입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니까 어때요? 약간 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뭐 이거는 좀 그럴듯한 것 같고 이거는 확실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팩트라는 거는 없고 제가 다르게 설명하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주어진 그림이 있지만 다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심지어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역치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100이면 100 역치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유로는 기본 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이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통증으로 반응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치료해보면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통증을 무난히 잘 견디고 어떤 사람들은 통증을 도저히 못 견딥니다. 조그만 통증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뇌가 그렇게 통증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 경험에서 잘 제어된 환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그냥 일루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물을 마시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탈수가 되니까 물을 마시게 되겠죠. 물론 단순히 입이 마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탈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데 탈수가 해결이 되려면 물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탈수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흡수가 되려면. 근데 우리가 물만 마시면 어때요? 갈증이 몇 초 만에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뇌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물을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물이 들어가면 탈수가 해결이 될 것이다. 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갈증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예측이죠. 뇌는 순수하게 생존 기계고 예측 기계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시스템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뇌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분의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인 이제 동물이 됐느냐를 최근 이제 뇌과학이 최근은 아니고 1990년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이게 바로 거울 유론, 미러 유론입니다. 이 거울 유론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 뭐 포유류하고 영장류에만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영장류 원숭이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혀를 내밀면 똑같이 따라하는.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의 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을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뇌가 튜닝이 되고 또 가지치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상호작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에 있어서는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아까 밈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화 유전자는 결국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연구자가 한 건데 우리가 그러면 언어 자극이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를 연구한 건데 하루 딱 아무 대화 없는 곳에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루 딱 놔뒀더니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극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거노인들 당연히 치매가 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뇌 자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어를 갖다가 한 가지 언어를 쓰느냐 두 가지 언어를 쓰느냐 바이링구얼들이 어떤 치매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바이링구얼들은 스파니시 쪽에 많죠. 그쪽은 영어 사용자하고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수준이 차이가 나지만 실은 거기는 치매 환자들이 좀 적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좀 일찍 죽는다는 좀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치매 유병률이 다른 데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는 게 바이링구얼, 이 치매를 늦춰주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진행 속도를 늦춰준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런 바이링구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구들을 진행을 해서 과연 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로 파지티브 리절트로 이렇게 냈습니다.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낸 책이 바로 이제 언어의 뇌과학이라는 책인데 이 저자 자체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중 언어자입니다. 이중 삼중 언어자죠, 사실은. 이 사람은 삼중 언어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뇌가 뭐 어렸을 때는 사실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가면 굉장히 생각도 다양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언어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이 동양의 언어는 사실 좌우를 연결하는 이런 언어적 구성이 많습니다. 언어적 구성이 많은데 이런 유럽식은 주로 이제 한쪽 방향을 자극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뇌가 연결도 잘 되고 좌우 연결도 잘 되고 또 수직적인 어떻게 보면 기능도 잘 유지가 되는 당연히 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뭐 온갖 약들도 있고 막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영어 공부하는 겁니다. 네, 어렵죠? 근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다못해 미드라도 보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슬랭이라도
욕이라도 익히면서 하면 그것이 오히려 치매를 예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언어라는 게 그렇죠.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샤르트르의 이제 어떤 그 말이지만 뭐 이거는 이제 웹툰 이제 사람 죽이는 이제 웹툰 관련해 진짜로 이제 지옥을 표현한 거지만 언어 자체가 이 언어 스트레스가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 사실 그냥 노화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거 똑같은 스트레스가 똑같이 뇌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10년 한 1년만 욕을 들으면 뇌가 거의 한 1년만 들어도 한 10년 정도 노화된 것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우울증 환자들이 이게 한 1년에서 한 5년 정도 된 우울증 환자 뇌를 찍어보면 치매 환자처럼 뇌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그 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응, 이게 신항상성인데 이게 사실 이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게 되고 한계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뇌가 이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걸 갖다가 PTSD라고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언어 폭력에 의한 그것도 PTSD로 하나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뇌가 이게 잘 제어된 환각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생존 기계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그런 MBTI죠. MBTI는 이제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지만 단순화시켜도 16가지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이 있지만 단순화시켜도 16가지고 심지어 이제 성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다가 이제 좀 포기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뭐 바이젠더니 뭐 트랜스젠더니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데미보이도 있고 데미걸도 있는데 이거는 남자지만 살짝 한 절반만 남자인 것 같고 여자지만 살짝 한 절반만 여자인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사실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음이 만들어내고 문화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한 변주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단체적인 환각입니다. 단체적인 환각, 단체적인 믿음이죠. 이제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도 주장한 내용입니다. 잘 제어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각, 믿음, 신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비싸다고 비싼 와인을 먹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 비싼 음식점 있죠. 1인에 30만 원 하는지 평점이 4.5 이하는 없습니다. 다 4.7, 4.8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먹었기 때문에 다 맛있다고 느낍니다. 뭐 실제로 맛이 있겠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맛이 없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튜닝된 뇌는 결국은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어떤 걸 느끼는 거를 맛도 다르게 느끼고 다 다르게 느끼는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 자체를 바꿉니다. 이런 이제 것들이 일어나는 걸 이거는 이제 넘어가 될 거고 우리가 이제 뇌가 이제 세상을 갖다가 보는 방식이 왜 압축돼서 추상화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자잘한 정보들이 뇌 후두엽으로 들어오면 계속 이 허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추상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식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 일을 하다가 아주 대단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 착각, 환각이 다 동일한 메커니즘이다. 같다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 결국 우리 뇌에서 느끼는 걸 뿐이지 우리가 신경과에서 보는 팬텀 페인이 있습니다. 절단 환자들 통증이 있죠. 왜 통증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감각하고 착각하고 환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 걸 본다 하더라도 뇌에서 느끼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뇌는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참 보기만 해도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거 자체 하나로 보면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걸 다 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거 뭐 배불리게 해줄 수도 없고 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용이 떨어지면 돈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뇌는 이런 것들이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환각입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얗고 까맣고 이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부터 딱 우리 정지할 수는 없죠. 딱 그냥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외형인데 다만 우리가 여기다가 색을 넣고 내가 좋아하는 눈의 크기를 넣고 코의 오똑함을 보고 머리 스타일을 보고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환각이 뒤집어 쓰여주는 순간 아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예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똑같은 아파트죠.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요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요건 우리 진주에 있는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예,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파트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내죠. 환각을. 요거는 비싼 거고 요거는 그리 비싸지 않다. 요게 일부러 예쁜 그림을 더 가져왔는데 더 예뻐 보이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고 요거는 복잡스럽고 뭔가 좀 그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결국 비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격이나 가치라 이런 것도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대 뇌과학은 결론적으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 뇌다. 우리 뇌가 만들어낸 서로 간에 상호 합의된 환각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듣다 보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뇌다라는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었습니다. 굉장히 네덜란드 뇌과학자 디크 수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생물학적 결정론입니다. 생물학적 결정론을 얘기해놓고 똑같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뇌가 만들어낸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팔다리가 있고 이런 거 움직이고 있지만 실은 그냥 뇌다. 뇌에 불과하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이걸 반박하려고 우리는 우리 뇌가 아니다라는 철학적인 책도 나왔습니다. 철학적인 책도 나왔는데 읽다가 던져버렸는데 너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딱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거기는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내용을 너무 끌어다 써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현대 뇌과학의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각 속에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함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지 말자. 얼굴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나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을 수 있고 무표정해 보여도 나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의 표정을 보고 행동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